20대, 30대한테 오늘 주제가 희망이니까 정말 다음 정권에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20, 30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쓴소리를 하게 되면 이제 또 꼰대라고 부르는 그래서 사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차별은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단지 시험으로 차별하는 사람과 차별당하는 사람을 가리겠다는 거고 그걸 긍정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이데올로기 많이 갖거든요. 성공하게 된 모든 게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말이 있잖아.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휴대폰 대리점 하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또 할당이 다 없애는 그런 사회가 금방 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아니면 정의당이든 사실 아주 예리하고 심하게 비판하면 할수록 사실 애정이 있는 건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색들에서 뵙다가 여기서 대구서 이래 뵈니까 좀 새로운데요. 대구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옛날에 이제 대구 그러면 여기로 적진에 온 느낌이었거든요. 뒤에서 교수님 잘 안 보이시죠? 요즘은 이제 대구에 자주 옵니다. 예. 아, 요즘 대구 자주 오십니까? 네. 광주에서 부르던데요, 요즘. 아, 그래요?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국 사태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북 영주에 예. 동양대 교수셨으니까 예, 분위기 잘 알죠. TK의 분위기를 잘 압니다. 예, 대구 경북이 그렇게 낯설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식당에서 밥 먹고 있으면 갑자기 이제 어떤 분이 다 아니 말이야 그 최성일 총장은 왜 집중권이라는 새끼를 갖다 교수로 임명하고 그래요. 이런 걸 듣고 먹다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오늘 아주 뭐 재밌는 강의 잘 들었고요. 요즘 우리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 진 교수님하고 이준석 대표랑 상당히 이 젠더 갈등이나 페미니즘이나 또 공정이나 오늘 말씀하신 실력주의, 능력주의 이런 거 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핫하게 그래서 오늘 대구 오셔가지고 이준석 대표 많이 혼내실 줄 알았는데 별로 오늘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아까 공정하고 능력주의 말씀하시는 저는 사실 진중권 교수님과 평소에 생각이 아주 오랫동안 거의 똑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가 이 자리에 없지만 제가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좀 변호한다는 한마디를 하자면 우리 2030 젊은 세대가 조국 사태 겪으면서 능력주의가 진정한 공정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거를 알긴 아는데 능력주의라는 그거 열심히 해서 그 기회에 자기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반칙 없이 해달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 능력대로 하자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뽑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능력이다라는 게 자기 능력이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개는 이제 이준석 위원장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목동에서 정말 공정한 경쟁을 했다는데 우리가 볼 때 너 목동 살았네. 목동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아무한테나 주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이데올로기를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게 된 모든 게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휴대폰 대리점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예컨대 성공했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이 뽑혀서 그가 독식을 한다 이런 주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특권을 잡고 나머지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 루저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 토론 과정 속에서 우리 학교 애들이 이제 지방대잖아요. 예. 지방대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서울대 나왔다 하더라도 걔들이 인간 능력이 10배나 되겠냐. 실제로는 안 그렇다. 그 시험 보는 능력이 있고 일하는 능력은 따로 수도 있고 아무리 그러나 10배씩 이렇게 차이 나진 않는다. 그런데 한 번 서울대 들어갔다는 것만 가지고 평생을 울겨먹는 게 이게 공정하냐? 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도 걔네들이 열심히 공부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일 때 저거 그때 완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예.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제가 다른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그 말씀 듣고 정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민의힘이 뭐라 그럴까요? 과거의 권위주의 또 극우 반공주의 거기를 탈피한 것까지는 이제 평가를 하시고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 공정이라는 진정한 공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남한에서 태어난 것도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것도 완전히 우리 실력하고 관계없이 태어난 거고 부모 만난 것도 다 우리 실력하고 관계없이 태어난 거고 우리가 목소리, 외모 이런 것도 타고난 것들이든 이런 게 다 타고 이 실력하고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샌델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 공정하다는 착각 그 책에 보면 방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공정이라는 걸 굉장히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런 점에서 출발선을 같이 해주는 그런 노력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 평평하게 해주면서 경쟁하게 하는 노력 이런 걸 이제 해줘야 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의무라는 점에서 저는 좀 그런 희망이 있는 게 이준석 대표 본인이나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복지가 됐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 노력이 됐든 그런 데서 단순한 실력주의나 그런 경쟁 만능 또 거기 자기가 이렇게 타고난 거를 그걸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에서 저는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진 교수님 그 지적이 저희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데 굉장히 저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그 민주당은 내가 그렇게 그냥 비판을 해주면 이게 비판이라는 게 사실 예의거든요. 농객한테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정교한 비판을 해줬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걸 공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어떻게 보면 무리한 얘기까지 했잖아요. 당에 찾아가가지고 당신들 뇌가 없어. 뇌가 없다는 소리를 하셔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죠. 그 말을 다 또 듣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말을 제가 비판을 했더니 자기는 막말을 했는데 정치인이 이 정도 얘기도 못해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책을 읽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사실은 저도 이제 그거거든요. 이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은 메시지가 이상하게 나가게 되면 중도층들이 상당 부분 또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 걱정이 돼서 계속 때리는 거고요. 또 그걸 또 알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비판이 아니거든요. 잘하기 위해서 하는 비판이고 항상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아니면 정의당이든 사실은 아주 예리하고 심하게 비판하면 할수록 사실 애정이 있는 건데 그게 우리가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 도중에 본인 자신을 스스로 아직 진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라고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어느 게 옳은지 깊이 고민하고 그러고 보면 지금 방금 공정이나 실력주의, 능력주의 이 주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공감대를 진보와 보수가 늘려나가면서 지금은 정치가 완전히 양진영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이쪽은 태극기, 저쪽은 뭐 소위 말하는 대깨문, 극렬 지지자들 이렇게 갈라져서 그 사람들만 쳐다보는 정치해 가지고는 저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진 교수님한테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 거는 여기는 대구고 여기 대구에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20대, 30대가 아까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좌절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뭐 저희들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을 떠나서 20대, 30대한테 오늘 주제가 희망이니까 정말 다음 정권에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20, 30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20, 30대의 그 좌절, 고통, 분노 이거 다 이해를 하는데 거기서 또 한편으로 이제 쓴소리를 하게 되면 이제 또 꼰대라고 부르는 그래가 사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인국공 사태를 한번 봅시다. 예. 인국공 사태에서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만들어준다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야. 근데 충격을 받았거든요. 막 사람들이 반대해. 근데 그 젊은이들이 바로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는 그 젊은이들이잖아요. 근데 왜 반대하지?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나는 어떤 사람들은 시험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붙어서 정규직이 됐는데 쟤는 대통령이랑 악수만 해서 정규직이 돼? 이건 불공정해.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냐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차별이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차별은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단지 시험으로 차별하는 사람과 차별당하는 사람을 가리겠다는 거고 그걸 공정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젊은이들이 거기에 딱 매몰됐을 때 중요한 건 혹시 고용유연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랬거든요. 3개월만 쓰는 사람인데 1년치 봉급을 줬어요. 법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고용유연을 했는데 단지 그 비정규직일 때는 뭐냐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요.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게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인 거죠. 이 차별을 없애야 되는데 차별은 그대로 놔두고 시험으로 누가 차별당할까? 시험으로 가리자. 차별당할 사람, 차별당하지 않을 사람. 여기에 멈춰져 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계속 경고하는 게 거기에 자꾸 영합을 했을 때 정치인이 할 일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좌절하면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지만 진짜 문제점인 그 차별 자체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거고 정치권의 과제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도 그런 식의 분노를 갑자기 여성한테 전가시켜서 자기보다 더 약한 존재들한테 투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차별을 체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함께 다 우리 기성세대와 싸움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다 해야겠다. 또 그런 식의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정치인을 잘 골라야겠다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해보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비판하고 그러는 건데 그게 이제 요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꼰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별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뭐랄까 연령으로도 갈라쳐버리니까 그게 저게 점점 딱 짜증나거든요. 갈라치기에 반대한 거 아니에요 저쪽이. 그래서 2030이 이제 586 세대들의 갈라치기 진저 쳐가지고 반대한다라고 해놓고서 자기들은 또 남성 갈라치고 연령도 갈라치고 이런다면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진 교수님이 꼰대로 불릴 일은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아마 진 교수님을 욕하려고 일부러 그래 쓰는 댓글들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인국공 같은 공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흔히 주변에 보면 학교나 보면 정규직을 쓰고 비정규직을 쓰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별을 없애는 것은 교수님 말씀대로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일인데 그와 동시에 그 차별이 있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쓰는 우리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차별을 자기가 어떻게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있는 데에서 최대한 내한테는 공정한 원칙과 기준을 주라. 그리고 거기에 제발 반칙, 불법, 특권 이런 거 없이 해주라. 이런 게 이제 동시에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그 반칙과 특권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워딩입니다만은 정말 그거를 없애는데 제일 실패한 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극성했던 거고 우리 2030 MZ 세대라는 이 세대가 거기에 분노가 너무나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는 정말 이 집 문제, 주택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그만큼 실패했던 5년 동안 실패했던 정책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스란히 답습을 해가지고 집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저는 그게 비트코인이든 무슨 코인이든 코인에 투자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희들 정치인들이 코인에 투자하는 젊은이들한테 말 함부로 했다가는 지금 큰일 나는데, 근데 그 위험을 그대로 두는 거는 그거는 정말 더 나쁜 일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산의 양극화, 불평등,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느끼는 감정, 좌절, 이런 데 대해서 결국은 보면 다음 정부에서 아주 평범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주택 문제 해결하고 일자리 문제, 세금 알바가 아닌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드는 그런 정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진보시지만 보수 쪽에 좀 그런 노력이 있으면 앞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는 사실은 제가 좀 철이 없나 봐요. 저는 다 진보라고 저처럼 사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아파트 안 샀거든요. 아파트 사라고 그러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빌라 17평짜리 샀습니다. 근데 남들 다 그렇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집을 갖다가 주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든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거거든. 자기들은 다 강남에서 아파트 다 사놓고서, 그러니까 예컨대 저같이 난 17점 빌려 이런 거 딱 사놓고서 집값 안 오르는 거, 그래서 집은 주거 개념이야. 이게 말빨이 되는데 자기들은 다 그 앉아가지고 그 짓을 해놓고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빨이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나는 이게 포퓰리즘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아까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미국 가면 하버드 대학 이준석 씨가 다니는 거기는 인종 할당이 있거든요. 내가 아시아계야. 내가 시험을 더 봤는데 내 점수 높은 나를 떨어뜨리고 점수 못 받은 이제 흑인이나 히스패닉을 붙여. 말이 돼? 답답하죠. 이거 말하면 불공정에 막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건 그 사람 개인의 관점이고, 하버드대 전체 관점에서 보면 인종 할당제가 인종의 다양성을 늘려서 대학의 퍼포먼스를 늘리거든요. 근데 정치인의 관점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 한 사람한테 가서 그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전체 관점에서 해법을 내고 그를 또한 설득시키는 거. 너는 억울하겠지만 사실 그게 맞다라고 설득시키는 과제가 정치인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여야가 다 같이, 보수도 가져야 되고 적어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노동조합이다라는 게,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은 사실 이게 특권화되어 있잖아요. 정년연장, 임금 피크제는 안 하고 정년연장 더 해달래요. 그럼 애들은, 젊은 애들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진보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아니지 않냐. 니들 뭐 연봉이 뭐 1억씩, 뭐 1억 가까이 되는데, 물론 다 깎고 뭐 저저저 하면 그런다고 또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소득인데 당신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정당이라면 노조가 아니거든요. 노조는 이익단체지만 정당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건 아니다, 너희들도 연대해라, 이렇게 같이 그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하는데 지금 걔들 막 부추겨주는 말이죠. 황교안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 정부는 국민이 부자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잘못된 것에 해서 표를 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깎인다 하더라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하고, 그래서 그게 장기적인 신뢰로, 그러니까 저 정치인은 헛소리 하지 않고 정말 진짜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신뢰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여든 야든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할 분들이 이제 보입니다. 특히 뭐 국민의힘에도 여러분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지하고 지원할 거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정의당 당원이신가요? 지난번에 나왔죠. 탈당하셨죠? 네, 제가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면 정의당이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비판을 탈당계부터 냈고, 심상정 대표가 하지 말라고,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견디지 못할 거다. 그래서 탈당계를 처리한 다음에, 저는 근데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이게 당원이거든요. 당원이 러시아 말로 말하면 딸지산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당직자가 아닌 당원이지만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는 거, 선당 후사잖아요. 선당 후사인데 조국은 내가 이해가 안 가. 근데 그때 조국 사태 때 아마 저도 당시에 정의당에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특히 선거법 때문에 조국 사태에 입을 이렇게 침묵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뭐 그때 정의당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 노조화되어 있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의 노조들, 정규직 노조원들, 그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노조가 없는 그런 기업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나서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만약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있다면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국민의힘도 그런 점에서 노동시장을 굉장히 주시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구에 바깥에 서울에서 보면 대구다 TK다 이러면 마치 무슨 외딴 섬에서 이상한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고담시티라고 그러죠. 예,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대구 경북의 20대, 30대, 40대 젊은 분들은 광주나 서울이나 대전이나 저는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비슷해야 되고 또 그 비슷한 힘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TK 젊은이들한테 이 TK라는 이 지역에 머물지 말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치, 그런 정치에 20대, 30대가 전국적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저희들도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30대 처음 이겨봤거든요. 우리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 이겨봐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얼떨떨하고 두렵고, 이 지지가 언제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물거품 같이 사라질지 굉장히 두렵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체제가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2030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때만 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커다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도 무슨 이념 같은 게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정해줬는데,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 이른바 포스트 모던해졌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자기 개인의 관점에서 보거든요. 나는 시험 봤는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 전체 방향, 어떻게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될 방향에 대한 시야를 좀 잃어버리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2030에 갖고 있는 그런 분노, 좌절 다 이해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사실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감정을 억누르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2030은 사실 지역 없거든요. 예, 없어요. 뭐 그냥 어차피 다 인터넷이고 SNS고, 거기서는 한국도 없어요. 다 외국이고, 뭐 저도 그러니까 이제 물건 사니까 뭐 알리바바, 뭐 에이베이, 뭐 아마존 이런 쿠팡 뭐 다국적으로 막 사거든요. 이러면서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옛날과 같은 그런 지역구도 대립은 전 이미 사라졌다고 보고요. 그건 이제 과거보다 진화한 측면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윗세대들 6070의 답답함들, 5060의 위선들, 4050의 위선들, 이걸로부터 자유롭지만 여기는 그때 굉장히 큰 기대와 또 다른 우려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2030이 20년만 지나면 이 사회 전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각인하는데 2030이 어떤 길을 가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라고 보고, 한편은 굉장한 기대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우려가 있는, 이걸 저는 중간에서 막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고요. 제가 요즘 비판하는 것도 저걸 우리가 만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계속 발언을 할 거고, 또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이 가신다고 한다면 뒤에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퇴장할 때가 됐거든요. 이미 우리 역사적 사명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586은. 지금 586. 예, 저는 마음속 깊이 586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저놈들이 586이 아닌 거예요, 이미. 나 술 먹을 때마다 싸우는데, 2대8이거든요. 판이 조국바야. 그 내가 맨날 화나는 게, 네가 옛날 운동하다가 감옥도 가고 말이죠. 노동운동하고 이랬던 놈이 어떻게 지금은 저 기득권 세력을 지지할 수 있고 옹호하고 잘 수 있느냐. 너희들 운동을 배반했다. 너희들 나쁜 놈들이다. 어디서 운동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 창피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 언론도 많이 와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어떤 TK라는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TK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이 지역 정치에 대해서 진 교수님께서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TK로 상징되는 이 지역의 정치에 대해서 혹시 뭐 좀 답답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오늘 한마디 해주시죠. 옛날에 사실 그 TK 왜냐면 그 부산, 대구, 서울이잖아요. 경부 라인이고 저 경상도 공업지대고 그리고 산업화 시대 이쪽으로 되다 보니까 호남이 좀 뭐랄까 배척이 됐잖아요. 차별받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쪽이 주류가 돼서 그때로 광주를 고립을 시켰잖아요. 근데 요번에 한번 보십시오. 작년만 해도 코로나 사태 때 이건 대구 사태다. 오히려 대구가 고립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들이 좀 보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극복된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여기 와가지고 사실 뭐 대구 당원들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가 뭐 엄청나게 높고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답답했던 게 왜 자꾸 낙동강전선을 치냐. 아니 앞으로 가가지고 저쪽에 한강이나 대동강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저쪽 낙동강으로 치고 서울을 다 빨갱이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저는 그런 답답함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극복이 된 것 같고 특히 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규정성 이런 게 사실 없잖아요. 다 인터넷으로 통하고 SNS 통하고 그래서 저는 지역의 아주 뭐랄까 문화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 다 간직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지역의 다양성과 문화적 특성. 하지만 그것이 어떤 보편성, 객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보편성, 그 지역적인 특성을 그 보편성과 결합했을 때 정말 매력적인 인간형과 정말 매력적인 정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가 제일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김광석이라는 가수입니다. 아 예. 네. 저 대구 방천시장에 가면 김광석 거리가 있는데 어릴 때 거기 살았거든요. 그 김광석은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대구역 경북의 젊은이들도 대한민국의 어떤 젊은이라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은 고통을 겪고 특히 지방에는 동양대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대구의 경산의 하양에 수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지방에서 뭐 정말 제가 따로 그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상한 막 이렇게 속어까지 붙여가지고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지금 일자리 문제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신부님 계시는데 옥산성당의 박태범 신부님이신데 카톨릭대 교수로 오래 계셔가지고 카톨릭대나 이런 우리 지방대학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 여기 영남대 총학생회장도 와 계시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뭔가 이 나라에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명박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747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고성장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고성장이 힘들다는 건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추락해가지고는 정말 민간 기업들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누군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추락하는 기운을 일으켜 세워서 다음 5년에는 정말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진보 농객이시고 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부정적인 건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 지금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시리즈,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러다가 요즘은 공정과 성장 이래가지고 성장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진보 정치인들도 선거 때가 되면 꼭 성장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소득 주도 성장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해서 저는 진보에서 좀 마음을 열어놓고 같이 다시 우리 한국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산업이나 기업의 어떤 이 정책 또 바깥에 나갔더니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문 대통령께서 SK, 삼성, 현대차, LG 이런 데가 44조 원이나
대미 투자한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만 웃었지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 바깥에 나가려는 기업들, 나간 기업들 유턴하도록 만드는 이런 정책들은 저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해야 그건 된다. 아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뭐 성장률이라는 게 우리나라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게 있냐면 과거에는 사실 고도 성장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복지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자리가 복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뭐였냐면 한번 고용되면 뭐랄까 암묵적인 평생 고용의 약속들이 있고 그 사회보장제도를 대신했는데 그 IMF 이후에 그게 망가진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제대로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아직도 뭐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걸 바라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아마도 80%가 찬성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다 거기다 이렇게 놓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 같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고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 세대, 차세대 먹거리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이 좀 있다고 보고 뭐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 했잖아요. 국가에서 우리가 공부리 치는 거잖아. 24점 해가지고 그러면 한밭집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70년대 사고방식이고 근데 4대강 현장에 딱 포크레인 딱 2대가 있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성장 방식은 이제 완전히 안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하지 못하는 거. 기업들은 되게 5년 이상을 못 내다보거든요. 왜냐면 5년 이상 내다보면 기업은 필요 없어요. 기업은 당장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국가는 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기업에서 뭐 이 반도체가 잘 될 거야. 이거 정말 천재적인 어떤 경영자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예. 대부분 5년 안에 투자자가 이걸 기다려주죠. 10년을. 그게 되게 짧잖아요. 근시안인데 국가의 역할을 바라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은 항상 자기 기업의 이익이 중심이지 나라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성장 전략을 세우는데 거기는 여야가 따로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 이렇게 대담하는 거는 이 정도 하고요. 시간이 적돼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수님이나 뭐 저나 꼭 질문하실 분은 짧게 질문해 주시고 교수님께서도 최대한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이승민 전 국회의원님이나 진중권 교수님께 두 분께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유승민 전 국회의원님께서 저번에 페이스북에 그 수도권 100만 호 집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수도권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지금 대한민국 주택률 약 101%의 주택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 수도권에만 계속 올리는 이유가 수도권만 그 전국의 GDP 50%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경북 경남권이 그 각각 차지하고 있는 불균형 문제인데 그 대통령 총리 같은 거 대신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진 교수님한테는 진 교수님한테도 그게 그 앞으로 패러다임이 그런 그 공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공정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약간 잘못하면은 낯이 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약자들한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탈북민들한테 그 우리한테 할당제 조약하면 그 대부분 사람들이 니들이 뭐한테 할당제 주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공정의 이슈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더 나은 이슈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당제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꺼냈는데 진 교수님 먼저 좀 네, 그 할당제라는 건 대한민국에 지금 여성 할당제라는데 여성 할당제는 없습니다. 남성, 여성, 성 할당제가 있고 각각 남성 30%, 여성 30%가 있고 실제로 거기서 혜택 본 사람들 보면 남자가 더 많아요. 경찰 여성 할당제 없애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자들이 다 돼요. 시험을 잘 봐. 대학에서 제가 학점 좋은 분들 알잖아요. A는 다 여학생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뭐냐면 성 비율이 뭐랄까 성 비율을 개선할 때 그 평등하게 만들 때 퍼포먼스가 올라가거든요. 골드만삭스가 자본주의적 기업인데 남녀가 평등해지면 14% GDP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남녀가 평등해지기까지는 앞으로 400년이 걸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OECD에서 그걸 다 하고 있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종할당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지역할당과 또 뭐가 있습니까? 뭐랄까 청년할당들 당분간은 청년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득권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른바 공정한 경쟁의 지평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되게 능력주의자들은 이미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OECD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사기업에는 외국도 마찬가지로 사기업은 그건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못합니다. 근데 독일에서 이번에 최초로 이사진에 반드시 여성을 넣도록 법을 개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기업이 보통 모든 연구가 하는데 여성 임원이 섞여 있을 때 퍼포먼스가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OECD 목표가 2030년까지는 국가기관, 즉 공공기관과 국회, 의회 내에서 성비를 50대 50으로 맞추자라는 게 목표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거는 여야가 다 합의한 거라고 봅니다. 여성 할당제하고 청년 할당제에 대해서 우리 진 교수님하고 이준석 대표 사이에 아주 뜨거운 그런 토론이 있었고 이번 우리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할당제가 나쁜 건 아니고 또 할당제 다 없애는 그런 사회가 금방 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번 토론에서 의미가 있었다면 저희 보수정당이 국민의힘이 이 할당제라는 문제를 그동안은 약간 슬슬 피해왔는데 이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들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청년이든 여성이든 이 할당제 문제에 대해서 이게 과연 차별이 있냐, 역차별이 있나, 공정하냐에 대해서 저는 꺼리낌 없는 토론을 하는 그런 기회를 차라리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제공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 치고요. 이번 전대에서도 사실 청년 할당제하고 여성 할당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치렀고 방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국방에 오래 있었는데 육사, 해사, 공사 이런 데는 여성을 10%로 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10%선을 무너뜨려 놓으면 시험만 쳐가지고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에 여성들만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떡할 겁니까? 그건 또 군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느 게 진정한 어느 쪽으로 차별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준석이라는 젊은 사람이 대표가 된 이걸 기회로 저희들이 굉장히 선제적인 공개적인 그런 토론으로 당의 입장을 마련해가면 좋겠고 수도권의 그 주택 문제는요. 제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먼저 이야기한 거는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 그중에서 특히 서울과 가까운 뭐 외국 같으면 메트로폴리탄 서울 지역의 아파트 문제가 이게 주택 문제의 진앙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주택 문제가 터지면 서울 안에서 풍선효과 같이 서울 안에서 막 그러다가 일산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로 확 던졌다가 그게 부산으로 불길이 뭐 마치 산에서 이렇게 불길이 뜨듯이 부산에서 서울로 대구로 또 광주로 이렇게 지방으로 이게 집값이 전월세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지방에 먼저 그런 노력을 시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서울에 최소한 다음 5년 안에 민간 개발 방식으로 LH 방식이 아니라 민간 개발 방식으로 100만 호 정도 그 다음에 청년이나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해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를 50만 원 정도 만약 일관되게 우리가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편다면 저는 수도권이 진앙지가 된 이 부동산 가격의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는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몇 시까지 할 수 있어요?